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바우라는 이름의 건실한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차올라 바깥 세상과는 아예 길이 끊기기 일쑤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새 문풍지를 흔드는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바우는 덩치가 곤만하고 힘이 장사였지만 성품은 더없이 순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는 여름 내내 산비탈을 일궈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가을에는 부지런히 도토리를 주워 모으며 겨울을 날 준비를 했지만 유난히 길고 혹독한 추위가 닥친 그해 겨울은 준비해둔 식량이 바닥을 보이며 모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기력이 쇠하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따뜻한 방 아랫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기에 바우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변변한 고기 반찬 한 번 해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바우는 결국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날을 잡아 큰 사냥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어 멧돼지 한 마리라도 잡는다면 그 가죽은 팔아 약값에 보태고 고기는 고아 어머니 기력을 돋워드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창고 구석에 묵혀두었던 낡은 창을 꺼내 날을 시퍼렇게 갈고 지프로 엮은 튼튼한 설피를 신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굶주림을 이겨내겠다는 가장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바우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 넣으며 어머니에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큰 짐승을 잡아 돌아오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산이 험하고 눈이 깊으니 짐승보다 사람 몸이 먼저 상할까 두렵다며 연신 걱정을 늘어놓았지만 바우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한 번 꽉 잡아들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칼로 베는 듯 스치고 지나갔지만 바우는 두꺼운 무명옷 깃을 여미며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발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의 고단한 여정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사방은 온통 하얀 눈 세상이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지만 산에서 나고 자란 바오는 감각적으로 짐승이 다닐 만한 길목을 찾아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냈고 가끔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만이 이 산중에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처럼 느껴져 바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짐승의 흔적을 쫓아 몇 시간을 헤매었고 추위로 인해 손발에 감각이 무뎌져 갔지만 어머니에게 고깃국을 끓여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우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 멀리 벼랑 끝 바위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사슴 한 마리였습니다. 그 사슴은 일반적인 짐승과는 달리 털에 윤기가 흐르고 뿔이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뻗어 있어 마치 산신령이 타고 다니는 영물처럼 보였으나 굶주린 바우의 눈에는 그저 하늘이 내려준 귀한 식량으로만 보였습니다. 저것만 잡으면 올겨울 식량 걱정은 물론이고 가죽을 팔아 쌀도 몇 가마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우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창을 고쳐 쥐고 사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쫑긋거리는 귀를 세우고 주위를 경계하더니 숲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고 바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눈 위를 기어가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바람이 바우 쪽에서 불어오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도 잊지 않았고, 밟을 때마다 나는 눈 밟는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숨조차 멈추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사슴이 잠시 멈춰서서 나무 껍질을 갉아먹는 순간이 찾아왔고, 바우는 사정거리에 들어왔음을 직감하며 창을 들어 올리고 온몸의 힘을 팔끝에 모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바우의 시야 한 구석에 사슴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붉은 점처럼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눈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색깔이었습니다. 바우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려 그 붉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사람의 형상이었으며, 화려하지만 찢어진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슴에게 창을 던져야 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바우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짧은 망설임 사이에 예민한 사슴은 바우의 살기를 감지했는지 순식간에 숲속 깊은 곳으로 튀어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일생일대의 횡재를 놓친 바우는 탄식을 내뱉으며 땅을 치고 싶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도망간 짐승이 아니라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슴이 사라진 방향을 아쉬운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가까이서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여인은 고급스러운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신발도 한 짝은 벗겨진 채 맨발이 꽁꽁 얼어붙어 이미 핏기가 사라진 상태였으며,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바우는 황급히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바람이 느껴져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털조끼를 벗어 여인의 몸을 감싸고 차가워진 손과 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문지르며 체온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탈진하여 쓰러진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이런 깊은 산골까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 길은 없었으나, 바우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집까지 내려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는데, 빈손으로 내려가기도 벅찬 눈길을 사람을 업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곧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인을 이대로 두고 가면 밤사이 얼어 죽을 것이 자명했기에 이를 악물고 여인을 자신의 등 뒤로 둘러엎고는 펜넝쿨로 단단히 고정하여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바우의 등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워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바우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고,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등에 업힌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불효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짐승 대신 사람을 구한 것이니 하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묵묵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우는 익숙한 지형지물을 더듬으며 겨우 산 중턱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목은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등에 업힌 여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며 쉴 틈 없이 발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바우는 등 뒤에 여인을 더욱 꽉 움켜쥐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이는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적인 공포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고 집집마다 불이 꺼져 고요했지만 유독 바운의 오두막에서만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둔 채 추위 속에서 떨고 계셨는데 마당에 들어서는 바우의 거친 숨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 멧돼지나 사슴이 아닌 웬 낯선 여인이 엎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지만 이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우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방 아랫목에 눕히고 꽁꽁 언 손발을 녹이기 위해 밤새도록 주무르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 덕분인지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여 바우와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사냥감은 없지만 사람 목숨을 구했으니 그것이 더 큰 복을 지은 것이라며 아들을 격려했지만 쌀독이 비어가는 부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피곤에 지쳐 곪아 떨어졌지만 꿈속에서도 놓친 사슴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듯 노려보다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바우가 산에서 짐승 대신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바운의 집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운은 쑤시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는데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늘어난 잎 하나를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어나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우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만듦새나 고운 손을 보아하니 결코 평범한 집안의 여식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끓인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의식 없는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시며 제발 사람만 달라고 중얼거렸고 바우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오늘 당장 쾌감이라도 더 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포기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게 다가오고 있었으니 당장 끼니를 때울 거리가 없어 헛간에 남은 시래기를 걷어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마을의 소식통이자 입이 싸기로 유명한 덕칠이 바운의 집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어이 바우. 어제 산에서 선녀라도 업어왔다며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우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저 묵묵히 도끼질만 해댔지만 덕칠은 포기하지 않고 그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다던데 혹시 도망 나온 관비 아니냐 잘못 엮이면 우리 마을 전체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 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덕칠의 말은 비록 밉살스러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바우의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도끼를 내려 찍는 그의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우는 애써 덕칠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산골 마을에서 외지인 그것도 신분을 알 수 없는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삽시간에 큰 화제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며 그 여인이 귀신에 홀린 사람일 거라느니 도적대에게 쫓기는 부잣집 며느리일 거라느니 하는 온갖 추측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낭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고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이었고 바우는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갈아주며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당신이 시집 올 때 입었던 무명옷을 꺼내 여인의 젖은 비단옷을 갈아입혔는데 벗겨낸 비단옷의 안감에는 붉은 실로 수놓인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어머니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물건임을 직감하고는 비단옷을 잘 개어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바우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어머니는 그저 여인이 빨리 기운을 차려 제 갈 길을 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 마을은 고립되었고 바운의 집 양식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 하루에 죽 한 끼로 버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운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여인에게는 남은 쌀을 모두 털어 미음을 쑤어주었고 자신은 눈 속에 파묻힌 무리를 캐러 다시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사냥을 포기한 그날의 선택이 뼈저리게 후회되기도 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을 때면 그래도 사람을 살린 것이 100번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낭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바우의 소매를 꽉 잡으며 거기 누구 없느냐. 나를 숨겨다오. 라고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 바우는 깜짝 놀라 낭자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낭자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외침은 바우에게 이 여인이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고 있거나 큰 사연을 가진 인물임을 확신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을 덜컹거리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어 바우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문 앞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사냥을 나갔던 그날 사슴 대신 낭자를 업고 내려온 그 길이 바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는 이미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바우와 어머니 그리고 정체불명의 낭자가 엮어갈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여인이 들어온 후 바운의 집에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온 대가는 실로 혹독하여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마당 한 구석에 멧돼지 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아궁이에는 기름진 고깃국이 끓고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감돌고 쌀독을 긁는 바가지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바우는 어머니와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자신의 국그릇에는 물만 잔뜩 부어 배를 불렸지만 한창 일할 나이의 장정에게 맹물 같은 죽은 돌아서면 배가 꺼지는 허망한 식사였습니다. 바우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매일같이 눈 덮인 뒷산으로 올라가 마른 참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와야 했는데 땅이 꽁꽁 얼어붙어 호미질 한 번 하기가 바위를 깨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손등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발가락에는 동창이 생겨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아랫목에 누워있는 여인과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짐승을 잡아 일확천금을 노리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이제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안쓰러워 몰래 당신 몫의 죽을 덜어 아들의 그릇에 담아주려 했지만 바우는 기어코 어머니의 손을 밀어내며 저는 산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어 배가 부르니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라고 서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병든 몸으로 아들을 도울 길이 없어 그저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만 훔치곤 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가끔 눈을 뜰 때마다 공허한 눈동자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반복하여 바우 모자에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골칫덩이인 덕칠이 바운의 집 주위를 맴도는 횟수가 잦아졌는데 그는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자였습니다. 덕칠은 낮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바우를 향해 어이 바우. 그 색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나. 쌀도 없는 집에서 잎 하나 더 늘었으니 조만간 다 같이 굶어 죽겠구만이라며 깐죽거렸습니다. 바우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화를 사겼지만 덕칠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바우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바우가 대꾸하지 않자 더욱 신이 나서 떠들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옷감이며 생김새가 딱 봐도 귀한 집 딸내미 같은데 혹시 역적의 자식이라도 되면 너는 3대가 멸할지도 모른다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바우는 듣다 못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던 길이나 가라고 소리쳤지만 덕칠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두고 봐라. 내 말이 틀린지 관아에 알리면 포상금이라도 나올지 누가 아나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바오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칠이 뿌리고 다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바운의 집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여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우 그 착한 놈이 어쩌다 그런 화근을 들였을꼬. 혹시 전염병이라도 옮겨온 건 아닐까. 관가에서 찾는 죄인이라면 우리 마을까지 피해를 볼 텐데 라는 식의 걱정과 의심이 섞인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평소 바우를 아들처럼 여기던 이웃들조차 그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바우는 마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촌장 어르신의 심부름꾼 아이가 바운의 집을 찾아와 촌장님께서 지금 당장 사랑방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라는 전가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바우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마을의 어른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촌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바우의 뺨을 때렸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마치 그를 꾸짖는 듯하여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촌장의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방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마을의 유지 몇몇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촌장은 안경 너머로 바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없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바우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듯한 한기를 느꼈고 무릎을 꿇고 앉아 촌장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촌장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바우야. 네가 산에서 사람을 구해온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그 처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마냥 데리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촌장은 이어 요즘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도적대가 기승을 부리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외지인을 들이는 것은 늑대를 집안에 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거들며 만약 그 처자가 관아에서 쫓기는 죄인이라도 된다면 너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며 당장 내보내거나 관아에 신고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바우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합니까? 일단 살리고 보는 게 도리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르신들의 걱정에 묻혀 힘을 잃었습니다.
바우의 항변에 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 효심과 착한 심성은 익히 알고 있으나 세상 일이란 게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흘을 더 주마. 그 안에 처자가 깨어나지 않거나 신분을 밝히지 못하면 내 손으로 관아에 알릴 수밖에 없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지켜야 하는 촌장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지만 바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였습니다. 바우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물러나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억울함과 막막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바우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덕칠과 딱 마주쳤는데 덕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촌장 영감한테 한 소리 들었나 보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며 빈정거렸습니다. 바우는 덕칠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네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덕분에 잘 됐다. 아주라고 쏘아붙이고는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덕칠은 바우의 등 뒤에 대고 두고 봐. 내가 그 여자 정체를 밝혀내서 상금도 받고 너도 쫓겨나게 만들 테니까 라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바우는 방문을 열기가 두려워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정신이 번쩍 들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바우의 표정을 살피며 촌장 어르신이 뭐라 하시더냐, 별일 없는 거냐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지만 바우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그냥 겨울철 불조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는 눈치였지만 바우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바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낭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바우는 속으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과가 쫓겨나는 것이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쉿쉿거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냥감을 포기하고 그녀를 업고 내려왔던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우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향하려 했으나 집 앞을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전처럼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 바운의 집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운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지게를 지고 나섰지만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눈초리들은 그가 짊어진 나무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바우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산에 오른 바우는 도끼질을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촌장의 경고와 덕칠의 비웃음이 머릿속을 맴돌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작 사흘 남았다라고 중얼거리며 나무를 내리찍었는데 그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와 마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바우는 혹시 멧돼지라도 나타난 것인가 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겁에 질린 고라니 한 마리가 바우를 쳐다보다가 후다닥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내려가기 싫었던 바우는 눈 속에 파묻힌 도토리라도 찾기 위해 땅을 헤집었지만 이미 산짐승들이 다 파먹어버린 뒤라 빈 껍데기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허탈함에 주저앉은 바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까? 라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으로
더 굵은 눈발만 흩뿌릴 뿐이었고 바우는 다시 빈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바우를 불렀는데 바우야, 이리 좀 와봐라 아가씨가 눈을 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는 낭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낭자는 바우를 보자마자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움츠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녀리고 애처로워 보여 바우는 해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낭자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자신이 산에서 쓰러진 그녀를 데려왔음을 알렸고 낭자는 그제야 안도한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 눈물 속에 담긴 사연이 무엇인지 바우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낭자가 깨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바우는 그녀에게 당장 먹일 것이 없다는 현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뿐이었으니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바우는 고민 끝에 자신이 아끼던 닭 한 마리를 잡기로 결심했는데 그 닭은 봄이 되면 병아리를 쳐서 살림을 불려줄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닭 잡는 소리에 덕칠이 또다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는 오호라. 쌀 떨어진 집에 고기 굽는 냄새라니 무슨 경사라도 났나 보지라며 비꼬았습니다. 바우는 이번에는 참지 않고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썩 꺼져라고 고함을 쳤고 덕칠은 바우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덕칠은 속으로 두고 보자. 내 놈이 숨기는 게 뭔지 내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다라고 다짐하며 관아로 향하는 새끼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닭죽을 낭자에게 대접하자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는데 얼마나 굶주렸는지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릇을 비운 낭자는 조금 기운을 차렸는지 바우에게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한양에서 왔습니다. 쫓기는 몸이니 부디 저를 숨겨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한양과 쫓기는 몸이라는 말이 나오자 바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촌장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산이 깊어 누구도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라고 낭자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사흘이라는 시간 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낭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물건임을 바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바운의 오두막은 거친 풍파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는데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짖음이어서 바운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몇 개가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고 바우는 그것이 관아의 포졸들이거나 혹은 낭자를 쫓는 추격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어머니와 낭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문 옆에 세워둔 도끼를 손에 꽉 쥐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밤새 마을 어귀를 맴돌던 횃불의 불빛은 다행히 바운의 집 쪽으로 오지 않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산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 불빛이 남긴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운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혹여나 포졸들이 들이닥칠까 하여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긴장 속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고 바우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를 풀고 방 안을 돌아보았는데 낭자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아들과 낭자를 번갈아 보며 속을 태우시느라 눈이 이탁에 들어갔지만 아침이 되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숭늉이라도 끓이려 굽은 허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쌓인 눈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날 때쯤 낭자가 신음소리와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며칠간 앓은 탓에 힘이 없어 다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건네자 낭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패를 너무 많이 끼쳤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어 바우는 그녀가 겪었을 험한 일들을 짐작하며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지난밤의 횃불 소동으로 인해 인심이 흉흉해져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바운의 집에 들어온 낯선 여자가 불길한 징조를 몰고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덕칠은 아침 일찍부터 주막에 앉아 내 말이 맞지. 어제 그 횃불들 분명히 그 여자를 잡으러 온 관군이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훔친 물건을 찾으러 온 도적대일 거야. 하라며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덕칠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이대로 두면 우리 마을까지 싸그리 불타버릴지도 몰라. 당장 쫓아내야 해라고 선동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사람들의 동요를 확인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는데 그의 발걸음은 바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우가 땔감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담장을 넘어 집안을 훔쳐볼 심산이었는데 만약 그 여자가 지닌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걸 빌미로 큰 돈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바운의 부엌 뒤편으로 돌아갔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낭자가 홀로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낭자의 손에 들린 것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옥으로 만든 패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집 교수들이 차는 놀이개 정도가 아니라 한눈에 봐도 왕실이나 고위 관료들이 지니는 상징적인 물건처럼 보였으며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용과 봉황 무늬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덕칠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저거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내 팔자가 핀다라고 쾌재를 불렀고 그 여자가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엄청난 신분의 인물이거나 혹은 나라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대도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낭자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흠칫 놀라며 옥패를 황급히 옷찬 속에 감추었고 덕칠은 들킬세라 재빨리 몸을 숙여 장독대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를 진정시키며 덕칠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을 바우에게 알리면 바우가 차지할 것이 뻔하니 관아에 직접 고발하여 포상금을 독차지해야겠다는 욕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로 바운의 집을 빠져나왔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읍내 관아로 향하는 샛길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달리는 덕칠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사악한 계획을 부채질하는 듯 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바우는 집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을 감지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낭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바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때문에 이 댁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보찜을 챙기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바우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밖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고 늑대들이 우글거립니다. 나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쓰러지십니다. 바우의 만류에도 낭자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이곳에 있으면 은인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어제 그 횃불들 저를 쫓는 자들일 겁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우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낭자의 입으로 직접 사실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미 자신의 등에 업혀온 생명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바우는 낭자의 보찜을 빼앗아 한쪽 구석에 던져두고는 제 집에 들어온 이상 제 식구입니다. 제가 지킵니다. 그러니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우의 강직한 태도에 낭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바우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서서 올려다본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하여 바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바운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촌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바우야, 네가 데려온 그 처자 때문에 마을 인심이 흉흉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당장 내보내거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바우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무릎을 꿇고 어르신,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엄동설 안에 내쫓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촌장의 표정은 단호했는데 그는 덕칠이가 말하기를 그 처자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다더라. 만약 관군이 들이닥쳐 장물아비로 몰리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역적모의에 가담한 꼴이 된다며 소문의 진상을 추궁했습니다. 바우는 덕칠이 엿보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낭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에 섣불리 반박할 수도 없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촌장의 눈치를 보며 바우를 힐난하는 눈빛을 보냈고 당장이라도 방으로 쳐들어가 낭자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낭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로 나왔는데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태로 서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낭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 때문인지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낭자는 품에서 옥패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 물건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차분하게 물었고 그 옥패가 햇빛을 받아 영롱한 빛을 내뿜자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는
이것은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께서 주신 제 신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렇다면 댁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런 귀한 물건을 지니고 이런 산골까지 오게 된 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낭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잠시 피신 중입니다. 하지만 맹세코 죄를 짓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자는 믿을 수 없다. 당장 나가라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바우는 벌떡 일어나 낭자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덩치가 산처럼 커다랗게 느껴져 마을 사람들도 멈칫했습니다. 바우는 이 사람은 제가 구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데려왔으니 내보내려거든 저를 먼저 쓰러뜨리고 가십시오라고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평소 순둥이 같던 바우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들자 촌장도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장정들도 바우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눈치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한두 필이 아니라 수십 필의 말이 달려오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눈가루가 날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는데 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관군이다. 관군이 왔다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우는 본능적으로 낭자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며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쳤고 낭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바운의 집 살인문 앞까지 당도했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든 관군들이 들이닥쳐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관군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말에서 내려 위압적인 목소리로 이곳에 외지인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샅샅이 뒤져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숨을 헐떡이며 따라온 덕칠이 고개를 내밀고 나리. 바로 저 방입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비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우는 도끼를 집어들고 방문 앞을 지키며 누구도 못 들어간다라고 외쳤지만 수십 명의 무장한 관군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군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병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바우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바우는 괴력을 발휘하여 몇 명을 밀쳐냈으나 중과부적으로 결국 바닥에 짓눌리고 말았고 그의 얼굴은 눈밭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뛰쳐나와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병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병졸들은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밀쳐내었습니다. 바우는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들고 덕칠을 노려보았는데 덕칠은 바우의 시선을 피하며 관군 대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낭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낭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들어 대장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을 본 대장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대장은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낭자를 쳐다보았는데 낭자의 손에 들린 옥패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대장의 손에서 칼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병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대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대장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무릎을 꿇으려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짓누르던 병졸들도 대장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힘을 풀고 주춤거리며 물러났고 바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우는 낭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저 천하의 관군 대장이 저토록 벌벌 떠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낭자와 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낭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걸어 나왔는데 비록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낭자는 대장을 향해 김 장군, 오랜만입니다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고 대장은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공주마마 죽여주시옵소서. 소신이 눈이 멀어 마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공주마마라는 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이 갯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촌장은 지팡이를 놓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낭자를 쳐다보았는데 자신이 업고 내려온 그리고 시래기 죽을 먹여 살린 그 여인이 바로 나라님도 귀하게 여기는 금지옥엽 공주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칠은 사색이 되어오고 공주라고 중얼거리더니 다리가 풀려 바닥에 오줌을 지리며 쓰러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공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장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바울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금세 따뜻하고 애틋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공주는 바우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대장이 마마,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 계셨습니까? 환궁하실 채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라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주는 대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비켜라. 내 생명의 은인에게 무례를 범하지 말아라고 호통을 쳤고 대장은 다시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낭자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불러주는 것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분의 벽이라는 거대한 산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바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으나 다시금 몰려오는 현기증에 휘청거렸고 바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관군들이 칼을 뽑아들며 감히 옥체의 손을 대다니라고 소리쳤지만 공주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오직 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기묘한 휘파람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김장군이라 불린 관군대장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 조아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위풍당당하던 장수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공주에 대한 송구함과 두려움만이 그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포박하려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귀한 분을 몰라보고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에 기절할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김장군에게 일어나라고 나직하게 명하였으나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김장군은 감히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주는 한숨을 내쉬며 내 궁을 떠나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살린 것은 내 가족도 아니요 내 호위무사도 아닌 바로 저 산골 청년이었다라며 바우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우에게 쏠렸는데 그 시선 속에는 경이로움과 부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어 바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공주는 이어 너희들이 역적의 딸이니 뭐니 하며 의심할 때 이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식량을 내어주고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촌장은 그 말을 듣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탔으며 소인들이 눈이 어두워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거두시고 마을에는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읍소했습니다. 공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무지한 것은 죄가 아니나 약한 자를 핍박하고 의심부터 하는 그 마음보는 고쳐야 할 것이다라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바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표정을 부드럽게 풀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으며 어르신, 제가 누추한 몰골로 들어와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따뜻한 미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자 구석에 숨어있던 덕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의 눈은 공포로 희번덕거리고 다리는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김 장군이 눈치 빠르게 덕칠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저놈을 잡아라. 감히 공주마마를 능멸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관군을 욕보인 죄를 물어야겠다. 라고 호령했습니다. 병졸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덕칠의 팔을 꺾어 무릎을 꿇렸고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돈에 눈이 멀어 그만이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장군은 칼을 뽑아들며 네 놈의 혀가 너무 길어 화를 불렀으니 당장 그 혀를 뽑고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겠다라고 서슬퍼런 선언을 했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덕칠은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바우가 앞으로 나서며 장군님 멈추십시오라고 김 장군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장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자는 그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자여. 어찌하여 그를 감싸는 것이오라고 물었으나 바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마당은 늙은 어머니가 소일거리를 하시고 제가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곳에 피를 뿌려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자도 한때는 이웃이었으니 죽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우의 말에 김 장군은 잠시 멈칫하며 공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공주는 바우의 깊은 속내에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의 뜻이정. 그렇다면 따르겠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법이 서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덕칠을 내려다보며 너는 목숨은 건졌으나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 자격이 없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덕칠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병졸들이 그를 놓아주자 덕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마을 밖으로 주랭랑을 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쫓기는 똥개와 다를 바 없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골칫덩이가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는 한결 맑아진 듯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바우는 멀어지는 덕칠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말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 장군은 병졸들에게 명하여 집 주변을 경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마을 입구로 물러나게 하여
바운의 집을 번잡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 있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바우에게 다가가 자네가 참으로 큰일을 했네.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자네를 괴롭혀 미안하네라고 사과했습니다. 바우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어르신들도 마을을 걱정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다 지난 일이니 괜찮습니다라고 대범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바우의 그릇이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공주는 긴장이 풀렸는지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고 바우가 얼른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방을 누추하다 말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 장군은 부하들을 시켜 말에 싣고 온 보급품을 가져오게 했는데 쌀가마니와 고기, 비단,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바운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땔감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쌀독을 긁던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광경이 펼쳐졌고 어머니는 그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김 장군은 이것은 마마를 보필하느라 고생하신 두 분께 드리는 약소한 성애입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정식으로 포상이 내려오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욕이라도 하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쌀자루를 어루만지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쌀이 이렇게나 많이.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바우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어머니, 이제 배묵을 일 없으니 얼른 밥부터 지으시지요. 마마께서도 시장하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야지. 귀한 손님을 굶길 수는 없지라며 춤이라도 출 듯 부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곧이어 부엌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국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주와 가난에 허덕이던 바우 모자가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생명의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바우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도끼질하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공주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바우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산골 마을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바운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낸 밥상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쇠고기 무국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공주는 윗목에 앉고 바우와 어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겸상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법도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공주가 극구 사양하는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나를 살린 은인들과 밥 한 끼 같이 못한다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어서 드세요. 공주의 말에 바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병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오히려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주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궁에서 먹던 수라상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집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입에 맞으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많이 드십시오라며 고기 반찬을 공주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바우는 말없이 밥을 푹푹 떠먹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에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공주는 바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사슴을 잡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 사슴만 잡았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바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지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승은 다시 잡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 가면 다시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설령 마마가 아니셨더라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사슴이 도망간 것은 아쉽지만 덕분에 귀한 분을 살렸으니 더 큰 복을 받은 셈이지요. 바우의 우직하고 진솔한 대답에 공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의 암투와 배신에 지쳐 있었는데 이 산골 청년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는 듯했습니다. 공주는 그대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대에게 합당한 보답을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우는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공주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묘한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밖에서 마마.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환궁하시려면 일찍 쉬셔야 합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공주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일 떠나야 한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가야겠지요.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우는 이불을 깔아드리며 편히 주무십시오.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와 함께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옆방에 누운 바우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는데 내일이면 이 모든 꿈 같은 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시원섭섭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화롯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바운의 집의 경사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춥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공기는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새로운 운명이 바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우는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밭에서 붉은 옷자락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맑고 투명한 햇살이 눈 덮인 산골 마을을 비추며 바운의 집 마당에 쌓인 눈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던 관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환궁 채비를 서둘렀고 마을 전체는 평소와 다른 엄숙하면서도 활기찬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우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돈하고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숭늉을 대접하며 떠나실 공주를 위한 마지막 배웅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함께 넘겼기에 바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머니가 손수 빨아 말려둔 비단옷을 다시 입고 방문을 나섰는데 며칠 전 쓰러져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품 있고 위엄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본래의 고운 자태가 드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고 마당에 도열해 있던 병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공주는 가마에 오르기 전 바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따뜻한 아랫목과 정성 어린 미음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귀한 분이 누추한 곳에서 고생만 하다 가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배웅했습니다. 이어 공주는 바우 앞으로 다가와 그윽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대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보여준 용기와 선량함은 궁궐 안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비치가락지를 꺼내 바우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정표입니다.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것이 우리를 이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우는 가락지의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여 소이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라고 짧지만 묵직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공주를 태운 가마와 호위하는 관군들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자 온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손을 흔들며 그 장관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참으로 꿈 같은 일이었다. 그렇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했던 행렬이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무언가 꽉 찬 듯한 충만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운의 집 마당에는 관군들이 남기고 간 식량과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바우가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공주가 떠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바우와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여전히 산에 올라 곶감을 구하고 어머니를 봉양했으며 갑자기 생긴 재물에 우쭐대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바우를 보며 역시 바우는 그릇이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예전처럼 그를 다시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덕칠이 떠난 마을은 한결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랑방에서 바우가 공주를 구한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긴 겨울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시끌벅적해지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어명 전달관과 수레 10여 대가 바운의 집 앞마당에 당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군 행렬이 아니라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온 공식 사절단이었기에 그 규모와 화려함이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나와 구경을 했고 촌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사절단을 맞이했습니다. 전달관은 비단으로 된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바우와 어머니 앞에 섰고 바우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달관은 낭낭한 목소리로 임금님의 교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산골 백성 바우는 목숨을 걸고 짐에 사랑하는 딸을 구하였으니 그 충심과 의로움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에 짐은 그 공을 치하하여 큰 상을 내리노라. 임금님은 바우에게 마을 인근에 기름진 논밭 수만 평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을 수 있는 재물, 그리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하사하셨습니다. 또한 바우에게 이로운 선비라는 뜻의 명예 관직을 제수하여 앞으로 그 누구도 바우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신분까지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수레에 실려온 하사품들이 마당에 내려지자 금은보화와 비단, 곡식이 산을 이루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가문에 이런 영광이 오다니 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바우는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달관은 바우에게 따로 다가와 공주마마께서 각별히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을을
잘 보살펴 달라는 당부도 있으셨습니다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바우는 공주가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는 다시 한번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상과 함께 내려온 목수와 인부들은 그날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바운의 낡은 오두막 옆 양지 바른 곳에 크고 튼튼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온 마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일손을 거들며 자기 집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바우는 인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품짓과 음식을 대접하며 감사를 표했고 공사 현장은 마치 잔칫집처럼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번듯한 대청마루와 따뜻한 온돌방이 갖춰진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바우는 어머니를 업고 문지방을 넘으며 어머니, 이제 찬바람 들어오는 문풍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히 지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내려와 널찍한 안방을 둘러보며 내 평생에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효심 덕분에 어머니의 지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우는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소박하고 성실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점입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재를 구해다 주는 등 바우는 진정한 마을의 어른이자 수호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우를 존경하여 바우 선비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바운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덕칠에 대한 소문이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는데 그는 타지에서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남을 해하려 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바우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몰래 사람을 시켜 덕칠에게 쌀 한 가마니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덕칠이 땅을 치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바우가 있는 쪽으로 절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바우가 사냥을 나갔던 그 눈 덮인 산비탈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붉은 꽃 대궐을 이루었습니다. 바우는 이제 창을 들고 사냥을 나가는 대신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며 생명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산을 올려다볼 때면 가끔 숲속에서 하얀 사슴이 나타나 바우를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바우는 그 사슴이 자신을 공주에게 이끌어준 산신령의 사자라 믿으며 사슴을 향해 고마움의 손짓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슴도 마치 그 마음을 아는 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우는 참하고 지혜로운 색시를 맞이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쌀독은 마를 날이 없었고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공주는 훗날 왕비가 되어서도 바우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가끔씩 귀한 선물을 보내오며 우정을 이어갔고 이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느 날 밤, 바우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하레비가 젊었을 때 눈밭에서 사슴을 놓치고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단다. 그때는 쫄쫄 굶게 생겨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이렇게 따뜻한 밤을 선물해 주었지.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밖에서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며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운명을 바꾼 바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교훈을 남깁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는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하얀 사슴이 찾아와 행운을 전해주길 바라며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